자, 3페이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의 기초, 그렇죠? 그 다음 이 행정의 기초에서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의 정의를 좀 보려고 해요. 행정의 정의. 선생님, 행정의 정의는 이게 딱 보고 시험 볼 때까지 안 봐도 돼요. 이걸 틀릴 사람은 없어요. 뭘 그따구로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보면 딱 알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 보니까 행정과 정치, 그 다음 행정과 경영, 그렇죠? 그 부분, 그 다음 현대행정학의 진화 과정, 근데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사회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행정법도 했으니까. 개념. 모든 문제가 변별 문제죠. 행정법도 잘 보면 우리가 인가냐, 허가냐로 물어보죠. 인가냐, 허가냐 이런 걸로 물어보지 인가냐, 부관이냐 이런 걸로 물어보지는 않잖아. 행정법도. 결국 물어보면 1, 2, 3, 4 중에서 이건 인가상, 허가상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념을 명확히 알고 변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별. 모든 시험은, 객관 시험은 변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A하고 B하고 변별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굉장히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가정교육의 특징이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가정계획의 특징이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다음 중 가정교육의 특징을 이야기해라. 특징이 아닌 것, 계획적이다. 뭐 입중이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계획적입니까? 비계획적입니까? 가정교육. 계획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답은 가정교육 하면 비계획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떤 문제를 낼 때는 전제가 있어요. 학교 교육에 비해서, 정식 교육은 학교 교육에 비해서 계획적이냐 비계획적. 모든 사회과학에서 딱 좋다 나쁘다 또는 이건 계획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선생님 여기 오실 때 계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매모호하죠. 솔직히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기 고3 때보다는 지금 그냥 비계획적으로 왔죠. 이런 거지. 어떤 걸 딱 정해서 계획적 비계획적이다. 뭐 어떤 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 구분할 때 어때? 100% 정치적 이런 거 없죠. 다 상대적 개념, 상대적. 그래서 중요한 게 기준점 찾는 거예요. 기준점. 무엇에 비해서 어떤가 이거 기준점을 찾는 거. 그럼 선생님 가정교육의 특징은 이건 뭐 계획적이다. 이건 계획적이 아니다. 이게 왜? 무엇에 비해서라고 생략되어 있으니까. 학교 교육에 비해서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서 헷갈리셔 나오는데 우리 사회교육은 계획적입니까? 이게 비계획적입니까?
사회교육. 이렇게 뭐 학원에서 하거나 선생님이 뭡니까? 이거 자격증 따거나 그런 것들 다 사회교육이거든요. 비계획적이죠? 학교 교육보다는 비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준점만 찾으면 답의 80%는 골라낼 수 있어요. 80%가 뭐예요?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저는 행정고시 38회 합격할 때 38회 1차 합격하고 39회 2차 떨어지고 40회 합격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객관식이었어요. 행정 객관식. 그럴 때 저는 객관식을 거의 한 번도 한 문제 이상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제 자랑입니다.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불가입니다. 확인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점 찾는 게 기준점. 그래서 자 여기도 봅시다. 행정하면 광의, 그다음 협의, 그다음 최근 뭐 관점이 있는데 뭐 여기도 서로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자 광의의 행정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행한다. 정, 다른 대로 이끈다. 이게 이 지자예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른 대로 이끄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행정이다. 넓은 의미.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에게는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이익 추구가 바람직하니까 그걸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이 공적 영역에서 당연히 바람직한 것으로 이끌죠.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냥 그럴 때 뭐라고 그래? 광의로는 협력적, 협동적 행정이 거기 같이 협력적 행위다. 자, 보시면 조직 일반에 적용되는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적 노력이다. 자, 우리 회사가도 협동적 노력해요,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시청가도 협동적 노력하죠. 이런 걸 모든 걸 다 행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광의로 보는 거고. 그걸 좀 줄이면 행정은 이제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진짜 어떤 거? 공행정. 국가가 하는 것만 행정이다. 이렇게 할 때는 주체가 이제 줄어들겠죠. 정부 관료제의 한정에 대해서 논의되며 행정은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행정이라는 거. 행정의 정의. 최근에는 행정이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합니까?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죠.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 상당히 어떻게 됐다? 단순하게 협의행정에서 생각하는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 정부관료제 말고도 시민들도 참여하는 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걸 문제로 만드는 게, 선생님 이걸 이제, 자, 우리가 좋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출제위원회에서 문제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서 봅시다. 2장 넘길까요? 자, 6페이지 보니까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 두 번째, 행정은 정부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가버넌스로 변해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맞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 행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왜 이렇게 내겠죠? 앞부분은 조금은 정선해서 뽑아왔는데 뒷부분은 모든 문제를 다 OX로 바꾸었습니다. 앞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중요치 않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 그 다음, 자, 선생님, 만약에 틀리게 내는 거 한번 볼까요? 6번 한번 읽어볼까요? 틀리게 내는 거. 여기는 이제 행정활동인데,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해 이루어진다. 이건 뭐 당연히 틀리겠죠? 정부가 완전히 독점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어떻다 그랬어? 자,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도 다 활동한다고 그랬죠. 또는 요즘 민영화 같은 경우는 민간에도 참여가 이루어지죠. 자, 앞으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 센터가 자, 뭐 국정관리학회에서 행정의 정의는 넘어가고 쌤 필요 없고. 나범 행정학 발달 과정 측면에서 행정의 개념, 행정관리론, 통치기능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설, 거버넌스 이론, 뉴 거버넌스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이론 배우고 갈 거예요. 그리고 별 의미 없습니다. 이론만 배우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시 다 읽을 필요는 뒤에 알면 알기 때문에 없고 출제도 안 됐어요. 자, 행정의 특징, 일반적 특징하고 학문적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 특징만 읽어봐도 굵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주체는 정부다.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증대한 거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과 정책의 집행 과정이다.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행정은 개방체제에 입각해 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렇죠? 행정의 개방체제란 말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여러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차제 이론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강만 좀 알아두시고 뒤에 가면 점점 세밀화되는 거니까. 또 학문적 성격으로는 아까 행정은 무엇에 속한다 그랬어? 사회과학성에 속한다 그랬죠? 자, 다음. 그냥 뭐 안 알아도 되는데 일반적인 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개념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나누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쌤 만약에 교보문고 가서 행정학을 찾으려면 어디로 찾아야 될까? 교보문고 가면 국내 도서에서 쭉 있어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쭉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과학하고 인문과학 차이가 뭐예요? 인문과학은 인류의 문화유산에 관한 학문이에요. 인류의 문화유산을 모아놓은 학문. 역사, 철학, 영어 영문학. 영어 영문학 옛날 사람들이 다 영어로 작품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과학대 하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 철학과 이런 게 다 있죠. 우리 사회과학대학 그런 뭐가 있었어요?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문이야. 그런 사회과학대학은 뭐가 있겠어? 행정학, 경제학, 그 다음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학도 대표적인 사회과학. 우리가 사회과학성을 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 전문 직업성이다. 행정가가 자, 우리가 거기 이 행정의 학문적 성격으로는 우리가 행정학을 통해서 전문 직업가를 양성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 과학성과 기술성을 띈다. 그렇죠? 거기 과학성과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기술성을 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성은 뭡니까?
행정학은 과학성도 띄어야 되고 기술성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몰라도 근데 시험 문제 전혀 지장이 없지만 왜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첫날이니까 편하게 그리고 기초 이론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편하게 한번 이해하면 금방 넘어가니까 과학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뭐 어떤 걸 같습니까? 과학에서는 뭘 찾으려고 해요? 법칙을 찾으려고 하죠. 법칙을 찾아서 자연현상을 뭐 하려고 합니까? 설명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과학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행정학은 그런 성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학은 행정에서도 어떤 법칙이 있느냐?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행정학에서는 다루어지느냐?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행정학에는. 행정학이 있어, 없어? 행정학도 이런 법칙을 따지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죠. 이를테면, 좋습니다. 여러분, 부하 배가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알아서 부하들이 항상 배로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또는 당연히, 여기가 행정이 뭐가 됐는데, 업무가 줄었는데, 사람들만 공무원 수가 많아졌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행정은 설명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법칙성을 갖고 있어, 없어요? 행정은 당연히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거? 예술성이라는 건 처방하는 거. 이게 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주택담보를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법칙을 갖고 지금 왜 강남이 계속 물가가 집값이 올라가는지 설명하려고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빨리 뭐 하려고 해?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내려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연구하는 측면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과학성과 예술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중에 한번 더 하면 자, 행정은 그래서 가치 판단과 가치 중립을 갖고 있다. 선생님, 이거 할 때 과학성은 가치 중립입니까? 가치 판단입니까? 그치, 가치 중립. 그렇죠? 자, 어떤 법칙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야 돼요? 서쪽에서 떠야 돼요? 어떤 게 좋아요? 그런 게 어떻게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은 법칙이죠. 과학자들이 벌을 연구할 때 벌이 좋다, 나쁘다고 연구합니까? 벌의 다리가 몇 개고 날개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연구합니까? 그렇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같이 판단 안 해요. 과학자들은 오직 몇 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중립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자, 우리 강남을 살려야 될까요? 강북을 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딜레마 사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술성, 처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부터 처방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지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네. 가치 판단과 가치 중립이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어디 지역에나 적용되거나 특별한 지역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자, 선생님 봐봐. 행정에서는 어떤 행정은 미국에도 적용되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어떤 행정 현상들은 미국에 적용돼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돼서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떤 행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고, 자, 학제간 성격을 갖는다. 이건 그냥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가 행정학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야, 사회야, 그다음 다 빌려왔죠. 다 빌려오기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쳤죠. 행정학은 조금 뒤에 나온 학문이라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학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7, 8, 9, 10. 행정학은 학제간 성격을 갖는다. 맞죠?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문의 학제간 성격도 지닌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에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 자, 이 8자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대표적인 이 사람은 정치학자였어요. 행정학자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정치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뭐라고?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다.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정치적 색채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는지 전 정부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중요시하는 부분이 달라요? 안 같아요? 그러면 전 정부가 중요시했던 게 현 정부가 덜 중요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배분을 덜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죠? 지금 강조하는데 왜 더 많이 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한정된 가치 중에서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를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 봐봐요. 이 정부가 여기다 배분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 자, 쌤,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 그러면 어떤 보편적 복지하자. 누구나 애들한테 밥 주자. 이를테면, 아니다. 부자들한테 밥 줘서 뭐하게. 그 돈으로 다른 거하고 가난한 애들에게만 밥 주자. 이게 보수적 입장이었고, 누구에게 밥 주자 진보적 입장이에요. 결국은 뭐합니까?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지. 이게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잘했고가 아니죠. 그래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근데 이건 권위적이란 말은 이제 뭐할수 권력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말은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니까 당연히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말이 맞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외워둬요. 그냥 이 정치는 뭐냐? 고 이야기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비드 이스턴인데 그 사람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뭐라고 본다? 정치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은 한번 물어볼게요. 정치와 행정은 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가치 지향일까요? 가치 중립일까요? 그렇지. 방금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단 말이야. 내가 가치를 뭐 한단 말이야. 누구나 똑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분하니까 가치 지향이겠죠. 그리고 정치라는 건 가치 지향적이잖아.
근데 봐봐요. 정치행정 이혼은 같이 배분하는 건 정치가 하는 거고, 행정은 배분해 놓은 거 니네가 뭔만 해? 집행만 해. 집행만 하게 되면 뭘 이게 좋냐 나쁘냐 그런 걸 따질 리가 있어 없어? 위에 시키는 대로 할 때는 그냥 중립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면 가치가 중립적이고,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보다 가치가 지향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행정관료의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조한다. 이것도 선생님 이런 문제도 선생님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질문이 나왔어. 대의민주주의, 의회와 대의민주주의 하면 의회죠. 직접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직접 하는 거고, 자, 대의민주주의는 뭡니까? 국회가 하는 거잖아.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걸 대의민주주의. 이 개념만 알아도 이 문제는 완전히 쉽죠? 자, 선생님 여기 봐봐. 대의민주주의 의회 국회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관료가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이 크대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관료가 법안을 많이 만든대요. 그러면 이런 의회를 강조하는 대의민주주의하고 충돌을 하겠어, 안 하겠어? 충돌하는 거지. 거기 이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화한다. 이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쌤들 개념만 알면, 개념하고 기준만 알면 모든 거 맞춘다. 자, 쌤 책무성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쌤들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입니다. accountability가 어떤 차이가? 여러분 책임진다, responsibility 이건 알죠? accountability는 왜 나왔을까요? 책임성이 있는데 책무성은 왜 나왔을까요? 혹시 들어봤어요?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책무성. 이 책무성이 나온 건 주인 대리인 이론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주인 대리인 이론은 다 알죠? 그렇죠? 누가 주인이에요? 원래 이제 이 이론은 경제학에서 나서 실제로 이제 뭐 하는 거, 대리인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론들이 발달했던 걸 이 행정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인은 누구니까? 국민이고 대리인은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자, 우리 쌤 하나 물어볼게요. 이 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그럴 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계약 전에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그렇죠? 계약 후에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도덕적 해이라는 굉장히 손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주인 입장에서는. 시켜놨는데 맨날 놀면 어때요? 제가 이 편의점 주인인데 알바를 시켜놨는데 알바가 맨날 놀아요. 도덕적 해이 보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완전히 손해죠. 국민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든 대리인이 뭐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 보이지 못하도록 장치를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게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대리인이 주인이 원하는 바, 주인이 바라고 자기에게 맡겼던 바에 소임을 다하는 것을 책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책무성의 관계는 책임성 관계하고는 달라요. 책임성은 제가 A가 나 뭐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책임져라 그러면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이럴 때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고 accountability는 이때만 쓰는 거야. 이때만.
그런데 이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자, 우리 선생님이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숙제를 해오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책임 다하지 못했죠. 그게 뭐 주인하고 대리인 문제입니까? 전혀 아니죠. 선생님 공무원이요. 근데 뭔가를 시켰는데 맨날 뭐예요? 일도 안 해. 모르니까. 국민이 모르니까. 국민이 또 워낙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집에서 미안해요. 요즘 여자가 빨래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셔가지고 남편하고 공동 육아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했어. 그런 책임 안 진 거죠. 그런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 남편이 대리, 주인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는 어디에만 쓴다? 책무성에만 쓴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같이 의회 민주주의의 책무성 이 말은 국회의원의 책무성이란 말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 맞죠? 아까 자기가 못하니까 뽑았으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말이 안 되잖아. 관료가 뭘 많이 영향이 증가됐는데 책임을 다한다.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선생님들은 이 지문을 한번 외워라, 분석해라 그러면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만 생각해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그 개념들만 명확히 알면 말을 바꾸거든요. 말을 바꾸는데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10개, 올린 10개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틀리진 않겠죠? 그러면 자, 공부해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맨날 1페이지만 펴. 이것부터 봐. 행정의 정의부터. 금방 질려요. 그렇게 보지 말아요. 내가 봐야 될 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 부분이 있다. 그렇죠? 윌슨의 규제 정치사. 그럼 거기다 빨간 줄로 해놓고 제일 먼저 봐라. 그럼 거기부터 펼쳐보는 거야. 그러면 맨날 우리가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말아. 한 20, 30페이지 읽다가 또 말고 또 접고 또 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계속 하죠. 그래서 강약이 없어. 중요한 것부터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야. 1페이지 정이 나오지도 않는데 맨날 봐서 뭐하게. 그렇죠? 안 헤어지고 많이 나오는 것들을 자주 봐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 행정과 정치 및 경영과 관계. 선생님, 이것도 어려운 건 하나도 없겠죠. 딱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행정과 정치. 미국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잘 안 나요. 그건 미국의 일이지 우리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건 시사해요. 그냥 행정과 정치가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은 시사하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자, 행정과 정치,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하고 행정이 다르다. 그럼 물론 초기는 행정학 성립 초기에는 당연히 달라야 행정학이 성립되니까 같다 그러면 행정학이 성립돼요? 될 리가 없죠. 그럼 분명히 이건 초기 이야기일 거고 처음 물론 나중에도 세월은 항상 변하니까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자, 그러면 초기 이야기일 거고 행정과 정치가 분리될 것이다. 분리돼야 된다. 그럼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처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행정은 뭐 하는 거? 아니 정치는 뭐 하는 거? 정책을 결정해 주는 거. 정치. 오늘 쌤들은 제가 과외같이 가르칠 거예요. 어차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자료 어떤 걸 요구해도 다 들어드릴 거니까 이야기하실 테고. 정치하면 정책하고 행정 뭐 한다? 정치인이 정해준 거 그대로
정확히 지켜나가면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새만금 사업을 하든, 그렇죠?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 사업을 하든, 그걸 하기로 했으면 행정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겠죠. 그렇죠? 포스코프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 인사, 스텝, 재정. 포스코프는 P는 뭐가 되겠어요? 플랜, 계획. O는 오가나이제이션, 조직. 조직. 그 다음 스텝, 인사. CEO. 이건 조정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서로 간에 조정하는 건데 여기다 넣기는 좀 그렇죠. 보통 조직에다 넣어버려서 최근에는 이야기해. 서로 간에 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지시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버제팅, 재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서 이 조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여기다 넣긴 좀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사 사이에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그냥 포스코프를 빼고 그냥 쭉 이야기하면 되게 일반적인 게 나오죠. 이런 걸 해요. 초기엔 정치행정, 이원놈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방만하면 좋겠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어? 전략하고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어? 당연히 전략과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행정 이용론에서는 전략과 능률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행정이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자, 우리가 상해우들을 도와주는 것이 효율적이겠어? 아니면 엘리트들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 그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럼 좀 그렇죠?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 똑같은 단체인데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엘리트들은 안 해줘도 잘 살 건데 안 해주면 큰일이죠. 그럼 이쪽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효율적은 아니네. 그렇죠? 다시요. 우리가 학교는 일반 학교가 1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학교들은 5.6%를 줘요. 한 학급당.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기는 5,600만 원을 줘요. 효율성이 유배되죠. 장애인들을 저렇게 준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 편견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저렇게 준다고 그래서 일반인들 차라리 5배, 6배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하겠죠. 나중에. 근데 왜 이래야 돼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할 때는 가치니까 형평성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데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그러고 있잖아요. 복지도 중요하니까 형평성도 똑같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니네 빠져. 정치가 할 거니까. 니네 정해주면 어디를 더 지원하세요. 정해주면 뭐해? 집행만 해. 그럼 집행할 때 뭐하게 해야 되겠어? 이왕 딱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전략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과 효율이 강조되고 포스코프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치행정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어? 이원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지문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지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면 니네들도 정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전략과 능률로만 이야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냥 장애인들 괜히 이렇게 줘봐야 저기 뭐 힘들고 그러니까, 아니 생산성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1만 주고 여기 5.6배 주고 그러면 효율적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바람직한 세상이야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이 기능까지 넣어버리는 순간 뭐 하겠어? 뭐 전략과 능률이니 포스트 고분이 이런 말은 나와서는 되겠어 안 나와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거기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직업 관련은 결정된 직업 관련은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의 패러다임이 발생한 계기는 행정과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치행정이원론을 배경으로는 역관제의 폐해와 실적제의 도입이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좀 특이한 부분, 일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이런 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미국의 특이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 역관제 다 알죠? 그렇죠? 스폴리스 시스템. 역관제는 역관이란 말이에요. 스폴리스라는 말이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이니까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그냥 가져가는 관직을. 이게 역관제. 그렇죠? 그래서 특히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잭슨은 서부의 영향, 그 당시에 그런 걸 나중에 설명 재밌게 할게요.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동부 지역이 완전 귀족들이 그때 당시엔 귀족이죠. 귀족들보다는 서부의 영향을 받고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러면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까지는 다 동부 지역이었겠죠. 근데 자기 지지해주는 서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뭘로? 공무원으로 임명시켜준 게 전리품이니까. 내가 이겼잖아, 선거에. 내 거 공직은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역관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임명될 수 있는 관직의 수가 몇 개예요? 자기가 뭐 이를테면 뭐 완전히 정실 말고도 그냥 뭐 자기 정파 지금 같은 국민의힘 물론 임명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7,000개가 된다. 우리나라가 역관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이렇게 국책은행 뭐 이런 거 다 임명 많이 하잖아요. 7,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잡으려고 난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관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잭슨 대통령 거의 연방정부의 3분의 1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하위 공무원도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민주적이긴 하죠. 국민이 뽑은 국민이 뽑았으니까 대표기관이 자기에 맞는 공무원을 뽑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충성하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미국에서의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단순한 것들이에요.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웬만한 사람이 갑자기 배지 달고 뭐합니까? 보안관 해버리죠. 보안관도 관리니까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뭐야? 그냥 지키는 거야. 거기 가서 앉아서. 그런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산업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누구나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폐해가 많이 발생해서
실력 위주, 실적 위주로 실적주의가 도입되면서 서서히 이런 역관제적 요소가 없어지니까 정치 행정이 붙어 있었죠. 이긴 정당이 관료를 채웠잖아. 근데 그러지 마라. 이제 이긴 정당이 관료 채용 못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정치 행정이 분리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 한 번만 넘어가서 봅시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이제 처음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었겠죠.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었습니다. 역관주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역관주의도 정치하고 행정하고 좀 붙어있긴 했었지만 그건 나도 큰 흐름으로만 지금 봅시다. 자, 거의 이론론이었다가 역관주의 이런 건 훨씬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떼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공황이 오고 그렇죠? 경제공황이 오고 케인즈주의가 들어오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서서히 이야기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뭣도 행정도 이제 적극행정, 소극행정, 소극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책들도 서서히 모여져야 된다. 이 행정도 정책 결정, 행정에서도 세부 사항을 잘하는 국민들의 세부 사항을 더 관료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니네들도 정책 결정에 서서히 모여라, 참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행정국가가 등장합니다. 무엇의 입장으로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로 행정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가 주장되고 행정부가 준입법적 확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안해요. 거기 몇 페이지? 8페이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밑에 행정부의 3번 행정부의 준입법적권 확대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부에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확대된다. 다원주의 관점에서는 행정 관료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 자신의 선호나 이익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관료의 정책 결정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인들의 정책 결정 과제에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자, 그다음에 서서히 우리가 신행정학 그렇죠? 신행정하고 어떤 거 거기 발전행정론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훨씬 더 뭐가 자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행정학, 발전행정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의회가 세워요. 이 기획재정부 같은 관료가 세워요. 관료가 세워서 진행을 착착 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정책을 다 5개년 계획이니까 경제개발 이런 걸 다 관료가 했다는 것 같아요. 신행정학이 나오면서 신행정학에 대해서 현상학에 기반을 둔 신행정학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나오면서 서서히 뭐가 중요하지? 형평성을 주장하고 아까 이 형평성이란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장애인 학교 그 다음 일반 학교 형평성, 효율성 관점에서는 일반 학교에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주의니까 이쪽에 지원해야 되겠죠. 이런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행정.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 강해졌고
형평성이 제일 강조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요청했고, 그래서 1960년대에 존슨의 위대한 국가도 이런 입장에서 나옵니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쌤 그냥 편하게 한번 우리가 현상학 하는데 현상학이 뭐예요? 여기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미안해요. 철학적으로 현상학이 뭐예요? 해석학이 뭐예요? 이런 건 너무 머리 아프죠. 오늘은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 머리 아프시니까. 현상학은 우리가 두더지하고 다람쥐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 그냥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더지가 어느 날 나와봤는데 다람쥐를 봤습니다. 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니 반했어. 그래서 다람쥐에게 청혼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처음에는 조금 싫어했는데 너무 애절하다 보니까 받아줬어. 지금 완전히 그거랑 끊고 한번 편하게 그냥 이야기 드립시다.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람쥐 입장에서 완전히 신났죠. 그래서 신방을 꾸몄어요. 그래서 다람쥐가 신방을 꾸몄으니까 우리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다람쥐 얼굴이 완전히 낯빛이 변합니다. 신방이라고 보니까 지하 50m. 옆에 광천수도 올라. 이거 뭐야? 이게 감옥이지.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이 가둬놓은 감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완전 실망했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빨리 이런 거 갖고 찢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처가살이라 마음 먹고 갔는데 여기서 또 신방을 차려줬어요. 이번 신방은 12시간 달빛 뜨고 12시간 햇빛 떠요. 두더지 동네에서는 완전히 감옥이야.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삶을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감옥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신방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근데 누구나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학 입장에서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정의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상학이나 해석학은 지금 한번 편하게 지금 편한 시간이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완전 범죄는 나쁜 겁니다. 범죄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범죄가 뭡니까? 범죄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얘기만, 진짜 이건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뭡니까? 반대할 수 없는 범죄 하나만 얘기해봐요. 사람 죽이는 거야. 근데 사람 죽이는 거 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범죄잖아요. 한산대첩을 지금 영화 한산대첩을 개봉하는데 앞두고 범죄자가 되면 되겠었는데. 현상이나 해석의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적인 것들은 객관적 실체가 없다. 범죄니 비행이니 이런 말들은 객관적으로 딱 이게 자연과 같이 딱 정해져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순신은 영웅이죠. 지금 일본 갔어. 일본에서 이순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죠. 안중근, 우리나라는 의사죠. 일본군. 그럼 결국은 어떤 안중근이 이 도범을 쌌다는 그 현상이 누구나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의 의미 구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게 현상학이나 해석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아까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법칙을 만들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안중근은 어디서나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연구를 지향하고 부분적이고 질적 연구,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자는 게 현상학이나 해석학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괜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행정학은 특히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현상학. 그렇죠? 그래서 행정의 능률 뭐 이런 것도 다 그 무엇에 따라 다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사회 구성원이 좋은 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특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하다. 미국은 워낙 빈부격차도 컸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행정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행정학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행정학 또는 발전행정론 이들은 전부 다 행정이 정책 결정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거기 대표적 학자 디목, 애플비, 왈도, 와이드너 뭐 이런 건 나중에 외우십시오. 지금 외우는 것보다는. 한 장 넘기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만 한번 간단히 풀어봅시다. 자,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이거 틀렸어요. 제가 오타가 나와서. X입니다. 제가 수정한 곧 한 2주 후에나 드릴게요. 물론 강의할 때 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며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위이다. 전통적으로. 맞죠? 자,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치 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맞죠? 정책 형성, 미안해요. 정책 형성. 사이먼 등 형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이제 사이먼 이야기는 조금 형태주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이 있었죠. 아까 능률과 전략. 그렇죠? 그다음 퍼스코브 이거 말고 1940년대 이 사이먼의 형태주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 그때 형태주의를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거니까. 이때는 정치행정 분리된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일부 그래도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정책 결정 기능이 일부는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곧 나오지만 어떤 걸 강조합니까? 사이먼은 행정하고 정치는 뭐가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앞에 하고 아까 능률과 전략을 강조했다면 시간이 너무 됐네.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만 하고 끝낼게요. 능률과 전략을 강조했고 포스코드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칙 행정이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원리나 법칙은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중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정책 결정 기능이 없지는 않다는 건 했지만 그래도 그런다 하더라도 행정 법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렇죠.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 조금 더 여기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